그렇게 돈을 벌게 되니 자연스레 시내 쪽으로 나와 큰 가게를 운영하셨고 직원들도 셋이나 있을 정도로 제법 지방에서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죠. 엄마 가게에 오는 단골들은 주로 여자 손님이었지만 남자 손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남자 손님들 중 한 사람은 엄마가 혼자인 줄 알고 엄마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자기도 몇 년 전 와이프와 사별을 했고 가족이 없고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는 게 어떠냐면서 엄마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주소를 알아놓고 우리 집에 과일이며 갈비며 선물도 자주 보냈고 엄마가 미용실 문 닫을 때쯤이면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한테 저녁도 사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는 등 지극정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당시 학교를 다녔던 저와 언니는 학교 등굣길을 차로 태워다 줄 정도로 정성을 다해 저희 관심을 얻으려 노력하는 그 남자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계속 정성을 보이는 남자에게 엄마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아저씨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어린 마음에 아빠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마음이 가진 않았는데 그게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지니 저조차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 후 어느 날 엄마는 언니와 저를 부르시더니 물었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랑 살아도 괜찮겠냐고요. 언니와 저는 솔직히 엄마가 재혼하고 새아빠가 생겨서 낯선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게 너무나도 싫었지만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가 괜찮으면 우리도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3살 연하인 남자와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새아빠가 되어버린 거고요. 새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그냥 새아빠라고 할게요. 새아빠는 어디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회사 나가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회사를 나가는 날보다 안 가고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고 대부분은 엄마 미용실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엄마 미용실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미용실 운영하는 건 너무 힘들다며 이참에 회사를 관두고 엄마를 돕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아빠가 미용실에서 딱히 하는 일은 없었어요. 손님 머리는 엄마랑 다른 미용사분이 주로 하셨고 다른 일들은 일 배우는 미용실 언니 오빠가 했거든요. 새아빠는 주로 카운터에 앉아서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가끔 한 번씩 머리카락 쓸어주고 점심때 되면 밥 먹을 생각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용실 셔터맨 놀이를 하면서 놀고 먹고 있었던 거죠. 새아빠는 엄마 옆에서 붙어 살면서 완전 팔자 고치려고 들어온 사람 같았어요. 차도 없었는데 엄마가 차도 사주고요. 엄마를 어떤 식으로 꼬셨는지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서는 가게도 집도 새아빠 명의로 넘겨줬더라고요. 아마 그때 저희가 사실을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건 저희가 결혼하고 난 후 한참 늦게 알아버린 사실이에요. 저랑 언니가 왜 그런 걸 새아빠 명의로 해주냐고 물으니 남자가 여자한테 얹혀 살면 괜히 기죽는다고 새아빠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새아빠가 3살 많은 엄마를 완전히 구워 삶아놨던 거죠. 그렇다고 새아빠는 오직 엄마만 바라보고 살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일일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새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고도 여자 문제로 적지 않게 엄마 속을 뒤집어 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놓고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근처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엄마가 번 돈으로 꼭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땐 밤늦게 들어온 새아빠랑 엄마가 싸우기도 하고 몇 번은 엄마가 술집으로 새아빠를 찾으러 간 적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새아빠는 집에 들어와서 나는 당신밖에 없다며 술 취한 소리로 엄마 마음을 돌려놨어요. 그걸 받아주는 엄마도 참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것도 엄마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었으니 뭐라고 딱히 할 말도 없더군요. 저는 엄마한테 얹혀서 백수 한량처럼 일 없이 사는 새아빠도 싫었고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새아빠한테 얽매여서 살아야 하나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 인생이니 엄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겼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저도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죠.
엄마는 두 딸년들 다 시집 보내놨으니 이제 걱정 따윈 없다며 한시름을 놓으셨었는데, 제가 결혼한 다음에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시길래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참 저희 엄마같이 복도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네요. 그동안 전이가 많이 진행돼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수술 후 5일 만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5일 만에 정신이 돌아오지 못하시고 그만 돌아가셨죠. 언니와 저에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희는 엄마 임종을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저런 유언을 남겼는데, 아파트는 그냥 새아빠가 살도록 하고 가게 건물을 처분하면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엄마를 갑작스럽게 보내고 장례를 치러드렸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엔 언니와 제가 새아빠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유언대로 가게를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기 위해서 간 거였고요. 그런데 새아빠는 엄마가 한평생 읽어놓은 가게를 갑자기 팔아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자기가 당분간 사람 구해서 운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저도 언니도 엄마를 잃은 슬픔에 새아빠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보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새아빠가 결혼 전부터 안 좋았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 혼자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다고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떠냐고 하니, 자기한테는 버젓이 두 딸이 있는데 남한테 간병비까지 쓰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간병 받는 건 싫다고 했어요. 계속 간병을 도와달라고 하길래 좀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과 상의해서 새아빠를 저희 집에 잠깐 들이며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도 그때 조카 임신 중이었고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할 거리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요. 식사는 물론이고 재활센터에 데려가서 운동도 시켜드리고 세수시켜드리고 닦는 것까지 도와드리게 됐죠. 그렇게 4달 정도 제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새아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연락이 뜸하다 새아빠는 새 장가를 들겠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장가를 가냐며 펄쩍 뛰었죠. 그랬더니 새아빠가 한다는 말이, 저희는 친딸도 아니면서 내가 새 장가를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더군요. 저희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죠. 자기 아플 때는 가족이라면서 간병해달라고 사정사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낯짝도 참 두꺼운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참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선 그 사람이 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라지만 돌아가신 엄마를 들먹이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언니도 저와 생각은 같았어요. 우리가 반대할 필요도 할 자격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참 어이는 없지만 새 장가를 가시든 말든 저희는 상관 안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엄마가 남긴 미용실이나 빨리 처분해서 마무리 짓자고 하니 무슨 미용실을 말하는 거냐며 고개를 픽 하고 돌려버리는 겁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얘기 못 들었냐고, 그때 병원에서 같이 듣지 않았냐고, 엄마가 분명히 미용실 처분하면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면서 딱 잡아 떼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진짜 기억 안 나냐고, 어디서 혼자 꿀꺽 삼키려고 하냐고, 양심도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새아빠는 어디서 말을 그따구로 하냐며 너는 위아래도 없냐면서 앞으로 나는 너희를 딸로 생각 안 할 테니 너희도 나를 새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대요. 그리고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만에 하나 네 엄마가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했어도 말로만 남긴 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돈 내놓으란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미용실을 니네한테 왜 나눠줘야 되냐며 자기는 10원 한 장 줄 필요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각방으로 찾아봤지만 새아빠 말대로 구두로 한 유언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으면 녹음이라도 해두는 건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법적으로는 안 되니 얘기로 잘 해서 언니랑 같이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예 작정하고 안 주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새아빠라고 서로 등 맞대며 살아간 정이 있는데 돈 앞에서는 그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새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용실 건물을 급매로 내놓고 시세보다 싸게 처분을 했고 미용실 처분한 돈을 고스란히 싸서 챙겨갔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다른 사람 머리 만지며 일궈놓은 가게인데 돈도 돈이었지만 저런 사람 손에 넘어간다는 걸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우리도 참 바보다 싶었고 밤에는 너무 억울해서 엄마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래도 별 방도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아빠 앞으로 명의를 다 돌려놓은 게 잘못이었죠.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에게 제일 많이 상속이 간다는데 유언장이나 증거가 없으니 이 상황을 돌려볼 소송 자체를 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저희가 환장할 만했죠. 그렇게 새아빠는 미용실을 처분했고 2달 정도 지나자 새아빠랑 연락이 끊겨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청첩장이 갑자기 날라왔어요. 자기 결혼한다고 새아빠가 보낸 청첩장이더군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무슨 얼어 죽을 청첩장을 보내냐며 저희 남편도 한숨을 쉬더군요. 진짜 낯짝이 두꺼워도 한참 두껍다 싶었어요.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도 새아빠가 보내왔는데 그 청첩장 안에 새 와이프 사진을 보고 저희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새파란 눈의 금발미녀가 드레스를 입고선 새아빠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새아빠 결혼 상대가 외국인이라니요. 저는 새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청첩장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아빠는 맞다며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참 이 남자한테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참 제정신이 아니다 싶었어요. 아무리 타국살이를 해서 외롭다고 해도 무슨 50대 아저씨한테 반해서 결혼을 하는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이가 없어서 새장가를 가면 조용히 갈 것이지 무슨 경사가 났다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난리냐면서 주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새아빠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이번이 3번째 결혼이지만 그 여자는 처음이라면서 이왕 하는 결혼 후회 없이 다 해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혼식에 와서 혼주 가족석에 같이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치지 않고서야 거길 내가 왜 가냐고, 우리 서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냐며 엄마 유언도 무시하고 재산도 혼자 낼름 챙기더니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새아빠 결혼식이 열렸어요. 언니는 그래도 한번 가보기나 하자고 했고 저는 미쳤다고 거길 가냐며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혼자서 새아빠 결혼식에 갔었는데 결혼식이 한창 시작될 시간에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식장에 신부가 안 나타나서 지금 새아빠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서 빨리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곧장 결혼식장으로 뛰쳐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신부는 아예 얼굴도 안 보이고요. 하객들은 웅성거리고 새아빠는 여기저기 막 전화를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새벽에 신부 화장을 하러 간다고 했던 신부는 아예 미용실에 가지도 않았고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질 않았대요. 혹시나 오지 않을까 새아빠는 계속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새아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넋을 놓고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냐면서 새아빠 뒤를 따라갔죠. 새아빠는 곧장 집으로 가더니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금고를 확인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어야 했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돈이 싸그리 사라진 겁니다. 은행 가서 알아보니 대리인이 오전에 전액 출금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새아빠를 사기쳐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볐더라고요. 결혼식 하기 전에 파란 눈 금발 여자가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도 안정되고 신분도 안정될 수 있다고요. 바보같이 새아빠는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그 얘기를 다 믿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던 거죠. 3번 장가가면서 결혼식 또 한다고 청첩장 돌리는 사람인데 그 얘기 듣기 전부터 내심 혼인신고 미리 했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혹시나가 역시나더군요. 그제야 상황을 알아버린 새아빠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그 여자는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벌써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 오빠라고 소개받았던 사람은 그 여자의 애인이었고, 둘이 작정하고 새아빠한테 접근해서 제대로 한탕 뜯어먹고 날랐던 거죠. 그 여자가 들고 간 돈은 미용실 건물을 판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아파트는 너무 답답해서 싫다며 아파트 팔고 시외에 있는 주택에 살자고 해서 그 여자한테 홀린 새아빠는 아파트를 급기야 내놓고 시외 주택을 매매했는데, 그 돈도 그 금발 여자가 중간에 가로챘더라고요. 그 여자랑 서로 첫눈에 반했니 어째니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새아빠한테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게 여자를 만나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던가 얼토당토않게 외국인 금발미녀가 웬 말이냐고요. 새아빠는 완전히 다 털리고 노숙자 신세가 되다시피 해서 여기저기 떠돌다 나중엔 언니랑 저한테 찾아와서는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가족이 우리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자기가 아쉬울 때마다 가족을 들먹이면서 찾아와서 이젠 자기 인생도 모자라 남의 인생까지 왜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얹혀 산다고 하냐고 난리를 쳤죠. 그리곤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당신 나이 아직 남의 밥 얻어먹을 짬밥도 아니고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자꾸 남의 등 쳐먹으면서 살려고 하냐고. 어디 가서 돈을 벌며 조용히 살든 엄마 꼬시듯이 여자 꼬셔서 다시 새 인생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집에 찾아와서는 문 안 열어주면 문 두드리고 어떤 때는 우리 집 문 앞에 누워서 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어떨 땐 저희 신랑 퇴근했는데 온 적도 있길래 그럴 때마다 저희 신랑이 말로 좋게 타이르다가 급기야 경비실 부르고 멱살잡이까지 해서 겨우 끌고 쫓아냈죠. 그래도 말을 들어먹질 않자 저는 경찰에까지 신고해야 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고 이 사람 연락도 받고 싶지 않다고요. 접근 금지 처분 내린 그 후론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네요.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제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인간 때문에 저희 엄마 평생 고생해서 일궈낸 가게와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건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미 지난 일인데 어쩌겠어요.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앞으로는 언니와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요.